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셀입니다. 저는 23일간의 그 베트남 여행 이제 하루 남겨놨고요. 다시 이제 호치민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치민은 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번화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최중심부, 호치민에서 최중심부고요. 제 뒤쪽으로는 대통령궁인가? 뒤에 있고 또 바로 뒤에 보시면은 뒤쪽으로는 사이공강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여행 브이로그를 찍진 않았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23일 동안 쭉 편하게 여행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여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옆집이랑 같이 여행을 했고요. 제가 3년 만에 딱 3년 만에 베트남에 왔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는 하노이 한 달 살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호치민에서 이제 호치민을 포함한 이 남부 지역 이 호치민 그리고 무인의 붕따오 이렇게 좀 쉬는 여행을 좀 했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베트남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이 마천루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통 마천루가 아닙니다. 엄청난데 그때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뭐 이 나라가 인구가 상당히 많죠. 1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 이제 초고령화는 아니고 고령화 사회에 좀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노동력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는 이 나라의 그 성장만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맹주가 어디냐면 태국이거든요. 태국이 가장 GDP가 큰 나라인데 한 3, 4년 정도만 있으면 이 베트남이 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베트남에다 많이 투자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에 비해서 태국은 많이 정체가 됐죠. 일단은 태국 같은 경우 여기보다 GDP가 좀 훨씬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인건비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 대체 국가로 떠오른 게 바로 이제 베트남이 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80년대 플라자 합의를 미국과 일본이 하면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역사라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그럴 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 4일 만에 지금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일단은 그린란드 관련된 건부터 한번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타국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도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저항이 심하다는 걸 생각을 했을 거고 일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 한번 질러놓고 상황 봐가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뭐 이런 스타일의 협상 방법이 있는데요. 뭐 협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뭘 많이 얻어낸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린란드에 관해서 어차피 미군이 주둔이 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좀 더 주둔한다는 건데 어차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의 일원이고 나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군대를 유럽 어딘가에든 더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별로 그렇게 꺼린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광물권 관련해서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건 광물권이죠.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성주에다가 사드를 이제 배치할 때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강행했습니다. 가장 반발했던 건 당연히 이제 중국일 테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 같은 거 배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골든돔이라고 하는데 골든돔을 배치한다고 해서 반대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뭐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나토 땅에다가 설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결국에는 뭐 히토류 관련된 접근권인데 광산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을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면서 뭐 군사적인 침공까지도 감안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군사적인 침공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군사적인 침공은 뭐 누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보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이 좀 더 미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거는 미국 자산들 유럽이 갖고 있는 미국 자산들을 하나하나 이제 팔아가는 거. 물론 당장 이거를 엄청난 규모로 다 싹쓸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 판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이게 뭐 5년에 걸든 10년에 걸든 20년에 걸든 점점 비중을 줄여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도 유럽 자금들이 미국 자산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 동아시아 증시 이쪽으로 들어온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유럽이 상당히 종이 호랑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약점은 작년 4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채권
채권 수익률이요. 10년물 채권 수익률. 이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타코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약점이 너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뭘 한다, 트럼프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야, 다른 나라들이 약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공격할 수가 없고, 대부분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지닌 나라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 정도. 그리고 이제 채권 보유 규모로 볼 때는 영국 정도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영국이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백서 같은 게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결국엔 그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그 군사적으로 방어할 때 중요한 나라는 당연히 자국 본토겠죠. 자국 본토와 알래스카, 뭐 하와이, 뭐 이런 쪽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볼 때 지금 나온 게 서반구, 북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두 번째로 중요시하게 보는데, 여기는 나의 나와버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중미하고 남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반미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중남미 국가들은 이 미국 아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것들을 안보와 연결시켜서 이 중미 남미 국가들을 정치에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면서 충돌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시 보는 게 중국 쪽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주적이었어, 주적. 근데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밀렸어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북한 순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중국을 눌러버리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밀고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핵무기 아직까지 있죠. 그리고 이란하고 북한입니다. 이란, 북한은 뭐 어차피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된 나라들은 아니죠. 그러면서 한국하고 이런 같은 경우는 너네 돈으로 알아서 좀 안보를 이제 책임져라. 우리는 여기서 발을 좀 어느 정도 좀 떼고 싶다, 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유럽하고 한국 쪽에는 어느 정도 방위비 분담을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좀 지원을 덜 하겠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점점점 이 패권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국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전략을 계속 밀고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믿지 말고 너무 기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방전략 나온 거, NDS 국방전략 나온 거 보면서, 결국에는 뭐 예견된 수순을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에요. 어떤 나라에 기대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힘이 약해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리고 진짜 부국강병을 해야 되는구나,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성공인 것 같아요. 점점 이 동맹국들로부터는 신뢰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식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죠. 작년 겨울부터 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관련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제 MS거든요. MS 주식을 조금 팔고 있고, 한 20%밖에 못 팔았는데, 이번에 아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 나온 거 봐가면서 또 분할로 해서 2월 달까지는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제 오픈 AI가 점유율을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거. 실적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거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한 2027년 내년경이면 갖고 있는 자산들, 투자받은 자산들을 거의 다 소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계속해서 상장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랍 국부 펀드, 중동 펀드 쪽으로 지금 가서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제 IPO를 해야죠. IPO를 해서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플레이어로 올라와야죠. 비상장 기업이 아닌 상장 기업으로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IPO를 올해 진행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소송 건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이 소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에다가 건 그 소송 규모가 158조 원 규모거든요. 엄청 거의 1000조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현금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상장이 어려워지죠. 지금 갖고 있는 현금 규모가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상장도 되기 전에 갖고 있는 현금을 쏟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2027년도 되면 현금이 다 소진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소송에서 져버리게 되면 오픈 AI는 진짜 심각하게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MS가 오픈AI 그 힘 빼기? 오픈AI 가치가 뭐 5천억 달러다 7천억 달러다 말이 많은데 좀 힘 빼기를 하면서 가치가 많이 빠졌을 때 이거를 사버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현금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고 애플은 이미 이제 제미나이를 선택하면서 오픈AI하고는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상황이고 국장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차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집중 현상, 이 우르르 몰리는 현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뭐 60만 원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마 저저번 영상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대차는 너무 버블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지분 한 50% 정도 갖고 있긴 한데 얘네들의 가치를 지금 제대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는 너무 심하다, 과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 3만 대, 연 3만 대 정도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이제 기준이 좀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대량 생산을 해본 적이 없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뭐 여러분들 그 테슬라의 대량 생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대 만들어내는 거랑 대량 생산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히토류, 뭐 네오디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석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정말 제가 버블이라고 봤던 거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만약에 나중에 숫자로 찍혀서 3만 대까지 만들고 5만 대, 10만 대 가면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건데 너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 특히 뭐 객장 같은데 요즘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증권사 객장에 사람들이 지금 막 그 통장 개설을 하루에 뭐 3만 개씩 막 계좌가 생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증권맨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현대차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늦으신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부터 충성된 그 주주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신 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산업도 중국이 먹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제조 기술이라든가 그 대량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가성비, 저렴한 코스트로 대량 생산하는 그 능력 자체로는 뭐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떤 나라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서 생각을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글로벌 순위에서 9위 정도밖에 순위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지금 1년에 생산해내는 자동차 규모가 전 세계 3위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9위예요. 상당히 밀려있고 그 상위권을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진검승부고 진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엄청난 그 매출 기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봇도 생산 규모가 700만 대는 돼야죠. 지금 현대기아차가 연간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700만 대가 넘는데 로봇도 그 정도는 만들어야죠. 그게 돼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어내는 아틀라스 로봇 한 대당 1억 3천이거든요. 이제 뭐 3만 대 정도 만들어내면은 규모의 경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게 4천만 원대, 4,500만 원대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대충 요즘엔 전기차 한 5천만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제대로 된 밸류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받으려면은 700만 대, 적어도 100만 대는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출을 더블로 만들려면은 진짜 700만 대가 돼야겠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시장의 최고의 중심 중 하나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지금 넘어왔는데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D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D램 랠리가 있는데 엔비디아 GPU 시장에서의 그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램 시장에서의 그 삼성전자 위치는 뭐 1, 2위를 다투긴 하지만 시장 지배자적인 입지는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만큼의 지배자적인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밸류를 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분기 안에 그 D램 가격이 한 50%에서 60% 이 정도는 기본은 올라간다. 뭐 나중에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주가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춘 지금 엔비디아가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가을 한 9월부터는 주가가 거의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언젠가 뭐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가서 이제 리레이팅이 돼서 새로운 멀티플을 이제 적용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이게 예전처럼 주가가 확 빠져버릴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지금 GPU에 비해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커머디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은 시클리컬,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늘 그랬어요. 지금 최근 40년 동안 차트를 봐도 늘 반도체라는 거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램도 결국엔 어느 정도 팔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산업에 구석구석 들어가고 풀려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엄청난 증설이 또 있을 거예요. 증설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공급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도 이제 숨통을 트인다고 해야 되나? 지금 가격은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노트북 가격이 거의 30% 이상씩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랐. 예를 들어서 뭐 SSD램도 마찬가지고 D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CPU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쇼티지잖아요. 이 쇼티지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반도체, 특히 이 GPU와 달리 GPU도 언젠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D램 쪽도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이 얘기가 뭐 가격이 당장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언젠가는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하락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 마이크론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폭발적으로 올라간 만큼 이 D램 가격이라는 거는, 그리고 D램을 찍어내는 기업들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산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한 3일 전에 그 현대중공업 주가 30년치 주가를 보여드렸거든요. 한 뭐 4만 원, 5만 원대 주가가 2007년 쫙 지나면서 막 50만 원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10만 원 아래로 뚝 떨어졌어. 이게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다가 50%가 아니죠. 500% 이상의 수익이 나다가 이제 꼬꾸라질 때는 마이너스 한 80% 정도.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암흑기가 10년 이상 지속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시클리컬 주식들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의 쾌감도 있지만 내려갈 때 그 엄청난 아시죠? 아시다닥합니다. AI 시장에서 그 LMM 서비스들의 점유율을 제가 매주 저희 그 멤버십 분들한테는 보내드리는데,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은 지난 11월 달에 제미나이 3.0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챗GPT의 그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GPU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그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26만 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26만 장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 전력도 없어요. 완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6만 개나 받아서 이거를 쓸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기업들이 LMM 서비스도 없고 AI를 잘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이번에 국가 대표 대항전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가 중국에 있는 그 LMM 서비스를 카피하다가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 미국 기업 이런 정도의 한 40%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진짜 빈약한 그 AI 기술 갖고 있는데, 이게 당장 26만 개가 들어오면 전 세계 3, 4위 수준이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GPU라는 것도 받아도 확보를 해도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은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고 일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PU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빨리 사이클에 하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올해 당장 내년 당장 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28년 9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매년 수백조 원 정도를 계속 투자할 거기 때문에 당장 이 수급이 망가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부분의 이제 수요를 다 충족시켜서 어느 정도 그 AI 인프라를 다 깔고 나서부터는 GPU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수요가 누가가 될 것인가? 뭐 제스랑이 소보린 AI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봇에도 들어간다, 뭐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 로봇이라든가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GPU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통신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이거나 전기 자동차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GPU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5G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비싼 GPU 같은 것들을 써서 로봇에 탑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GPU가 없이도 AI를 구현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양자과학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얘네가 AI의 발전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부분들도 사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자역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비트코인이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자과학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해킹을 당한다 안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또 과학자들도 또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게 조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해볼 수는 없지만 많은 큰 자금들, 그 어둠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미국이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쥐게 되면은 이 산업 자체를 다 꿰뚫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은 자금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다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닉하던 사람들이 돈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바로 금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가격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86,000부, 7,000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코인 가격은 더 떨어져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야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야 이 코인 산업이 지금 당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관론이 많이 올라온 것도 맞긴 맞는데 한번 곰곰이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 산업인가 해킹으로 인해서 이게 망가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미장만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배가 아픈 상황인데 뭐 저는 이제 국장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국장 하신 분들 저는 늘 응원하고요. 저는 이 국장 이번에 5천까지 올라가고 이제 지금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아 진짜 우리나라가 5,000p 시대가 딱 그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딱 그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아래로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의 국민연금도 그래서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부터는 지금 기업들 이익이 폭발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이익으로 인한 성장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진짜 리레이팅이 된 그 코리안 스탁 마켓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왕 들었으니까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또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배당도 늘려서 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 그 한국인들의 그 투자 행태가 뭐 지금 인버스라든가 곱버스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바로 앞에 지금 그 미국인들이 있는데 너무 애정 행각이 좀 심해가지고 영상을 더 이상 못 찍겠어요. 아무튼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쭉쭉쭉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천호 1조의 그 시기다 보니까 이걸 잘 살려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또 차세대 산업들도 잘 개발해서 5,000p 시대, 6,000p 시대, 7,000p 시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돌아가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독거 투자지를 이렇게 촬영하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역시 야전에 나와야 또 해외 나와야 뭔가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다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45일 동안의 무비자 기간이 있는데 지금 23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더 있고 싶은데 또 한국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저 어머니도 지금 다치셔가지고 허리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국 빨리 돌아가서 할 일들이 많아서 또 주변 상황들 잘 좀 정리하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베트남에서의 독거 투자일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